안녕하세요. 저는 화이텍 주식회사의 설주택입니다. 잘 들리시죠? 예. 저희는 제목에서처럼요, 지속 가능한 섬유 패션 산업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는 지속 가능한 컨셉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다가요, 증강을 토대로 한 기술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SAB라고 하는 회사는 중국의 저장 지역, 그러니까 상해에서 남동 쪽이죠. 한 2시간 정도 가게 되면 큰 자재 단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제일 크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화텍스는 20년 동안 자재 쪽 전문, 특히 글로벌 회사 중에 무스너클이라는 회사하고 익스클루시브하게 이렇게 코워킹을 하고 있는 자재 회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17가지 거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가 있죠. 그 중에 저희들이 12번째 되는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관련된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에 196개국이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를 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오자마자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121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작년이죠. 코로나 때문에 4에서 7% 정도 탄소가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중국도 참 중요한 나라입니다. 2030년을 기점으로 2060년 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9위 정도 수준입니다만은 1인당 배출량은 6이고 우리나라만 유독 탄소 배출량이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뭐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오늘날 저희들이 패션 산업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좀 보니까는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한 3억 분 정도 계세요. 글로벌리. 그리고 1,300조 정도 아웃풋이 있고요. GDP로는 전체 글로벌리 1.4%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은 10%, 물 소비는 20%. 그리고 뭐 살충제 사용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한 24%. 그리고 폐기물들을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는 경우가 한 73% 정도 돼가지고 실제 아웃풋 대비해가지고는 배출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폐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많은 편입니다. 업종상. 글로벌 브랜드들 중에 지속 가능한 컨셉을 실행에 옮기는 브랜드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H&M인데요.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 중에는 H&M이 가장 심각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0년에 전체 자재 중 100%를 지속 가능 자재로 바꾸겠다고 했네요. 디캐틀론이라고 하는 프랑스 유통 브랜드죠. 2021년 올해입니다. 100% 지속 가능한 폴리에스터를 쓰겠다고 했고요. 베스트셀러가 아마 덴마크 브랜드일 겁니다. 그죠? 2025년까지 75% 지속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했고, 아디다스 또한 2024년 100% 지속 가능 폴리에스터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유니클로인 경우에는 19년, 20년에 각각 RPT 폴로 셔츠와 유니클로 리사이클 다운 제품을 론칭을 했고, 나이키도 2030년까지 매년 30%씩 저지와 플라이니트 생산되는 리사이클 페트병을 10억 개를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블랙약이라는 브랜드가 아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무실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들어도 보고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만은 제일 심각하게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CO2 배출 정점 도달 국가수를 잠깐 보시죠. 90년대에 19개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의 정점에 도착했었어요. 2030년도에는 57개의 국가가 도달했고요. 그 도달 국가 수의 CO2 배출 비율을 보시게 되면 21%, 18%, 36%, 40%,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점이 2020년입니다. 작년입니다. 그래서 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조금 추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SAB와 신화텍스가 하고 있는 에코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We Nature, 두 번째가 We Cycle, 마지막이 We Green입니다. 먼저 자재가 썩는다라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플라스틱, 썩는 플라스틱, 그리고 생분해 자재가 있고요. 그 다음 리사이클 되는 부분들, 자연 발생 쓰레기가 있고 산업 쓰레기가 있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리사이클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보존과 탄소 배출 제로에 관련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8개 카테고리에 21개의 리사이클 자재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퍼는 리사이클 비율이 50% 이상이 되게끔 하고요. 버튼은 30%, 메탈 제품은 50% 이상,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은 50%, 웨빙 50% 이상, 라벨 50% 이상, 백스 액세서리도 50% 이상, 코드도 80% 이상 이런 목표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썩는 자재입니다. 보다시피 버튼은 토양에, 그러니까 땅에 묻혔을 때요, 적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면 24개월 후에 사라지게끔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실행을 해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단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온도가 58도씨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이 조건이 충족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저희들이 이 온도를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핸디캡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만 정확하게 지켜진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자연 친화적으로 뭐 만들 수 있겠죠. 당연히 이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썩는 자재는 이산화탄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일반 PT나 PP, PS 이런 자재들에 비해 가지고 4배 정도 저희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완제품인 경우에 옷인 경우에 4년 착용 후 입지 않거나 99%가 버려지는데요. 폐기물이나 매립을 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저희 자재를 써서 하게 되면 91% 정도가 4년 착용 후에 다 사라지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리사이클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사이클 부분에 쓰는 GRS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항상 만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컨트롤 유니온사에서 2008년에 개발한 인증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텍스타일 익스체인지 협회가 소유하였고 리사이클 원료의 추적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GRS의 서티피킷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재활용 자재의 퍼센테이지가 2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재를 수거하는 단계, 그리고 집화를 하고 엔드 유저가 사용을 하고 하는 부분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사이클 프로그램에는 GRS 프로그램에는 이 두 가지 용어를 항상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포스트 컨슈머 머티리얼과 프리 컨슈머 머티리얼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최종 소비자의 손에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 단계, 매뉴팩처링 단계에서 생긴 여러 가지 공장 산업 쓰레기들을 재활용하게 되면 프리 컨슈머 머티리얼이 되겠고요. 엔드 유저에게 들어가서 그게 다시 쓰레기가 돼가지고 재활용을 하게 되면 포스트 컨슈머 머티리얼이 되겠습니다. 리사이클 페트병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페트병을 크러싱을 그러니까 파쇄를 시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입자화 시켜가지고요. 버튼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고 지퍼의 이빨이 될 수도 있고 아이래시나 스토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을 활용해서 코드나 테이프가 됩니다. 뒤에서 조금 간략하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 브라스도 있습니다. 이건 청동이 아니고 황동인데요. 포스트 컨슈머가 있고 프리 컨슈머가 있는데요. 뭐 브라스 시트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메탈 트림이나 와이어나 이빨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징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연도 저희들 자재들 중에는 리사이클 돼서 이거를 슬라이더나 메탈 트림으로도 저희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퍼인 경우에 메탈과 나일론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 이게 리사이클 되는 비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맨 마지막에 플라스틱을 보시게 되면 테이프는 100% 리사이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더인 경우에는 30% 리사이클 된 게 있고 90% 된 게 있고요. 아연 합금인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빨인 경우는 75%, 100%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 리사이클 된 자재입니까? 라는 이야기는 이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POM 소재로 된 5호 지퍼인 플라스틱 지퍼인 경우에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테이프 32%짜리 포스트 컨슈머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인 경우, 그리고 이빨은 42%, 14% 프리 컨슈머 리사이클 된 POM 소재, 그리고 슬라이더인 경우는 4% 아연 합금, 8% 아연 합금이 프리 컨슈머와 섞여 있을 때요. 이게 전체 100%라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POM이죠. POM에 테이프인 경우에는 30 위에 보신 것처럼 테이프 위에 보신 것 32%가 이거는 100%가 테이프는 리사이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2 곱하기 100이 되고요. 그리고 이빨인 경우에는 위에 예시로 42%와 14% 폴리 POM 소재인 경우는 합쳐서 56%에 이 리사이클 되는 퍼센트는 75%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계산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리사이클 된 비율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션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프로그램도 구현을 하고 있고요. 가먼트 리사이클, 그리고 뭐 쉘 쪽에, 그러니까 자연에서 발생된 뭐 조개라든지
톱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재활용을 해가지고 자재로 활용을 하고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 그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금 부분인데요. 도금은 친환경 도금과 기존의 도금이 있는데 차이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8개 과정이 친환경 도금 과정에서는 프로세스에서는 처리 과정에서는 생략이 된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금 과정은 완전히 제거했고 세정 공정은 4배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리드 타임은 4시간이 절약이 되고 총 8공정이 생략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패스는 기존의 도금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페인팅이죠. 그러니까는 도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은 30%를 더 물을 절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VOC 휘발성 유기 화합물인데요. 이게 오존층을 많이 파괴합니다. 이게 100배 정도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돼 가지고는요, 많이 들으셨을 건데 생분해 된다라는 뭐 단추나 자재를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전분이나 섬유소를 추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PLA나 바이오 베이스 나일론을 생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마자유 야자 열매 쪽에서도 식물성 기름을 저희들이 추출을 해 가지고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팜 쪽에서도 야자 열매에서도 저희들이 추출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분해 플라스틱 지퍼도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생분해 수준은 97% 이상입니다. 에코 프로그램 중에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제품들을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들이 PT병을 1000만 개, 그러니까 단추를 1000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23만 개의 PET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억 개 지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540만 개의 PET병이 필요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하나하나 레코드죠. 그러니까 추적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끔 소비가 되고 있는가라는 이거를 얼마만큼이 소비가 되고 있는가라는 이걸 다 알아낸다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었었는데 지역별로 저희들이 수거된 지역에서 얼마나 올라왔다라는 그거 하고요. 그리고 활용한 다음에 재고가 얼마나 남았다라는 그 부분하고 100% 사용이 또 안 되더라고요. 일부만 사용이 되고 또 버려지는 또 다시 태워버려 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하긴 하던데 저희들 통계로는 이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택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따로 만들어서 고객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증강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요. 패션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증강 기술은 서스테이너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패션 분야에 제공하고 있는 증강 서비스는 제품에 특히 티셔츠에 프린트 나염이죠. 여기에 핸드폰을 갖다 대게 되면 AR 빌더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릴리스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이 자재, 서스테이너블 자재의
활용할 AR 기술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사회에 좀 기여를 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택이 저희들한테는 큰 아이디어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스토어에 들어옵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인 경우에요. 고객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가격 택을 봅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예요? 가격을 알고 있지만 또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끝이에요. 물론 물어보기 싫어서 혼자서 쇼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물어만 보고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고, 혹시 디스카운트가 더 되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고객도 있으실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 행택에 있는 정보부터 웹사이트나 OTT나 스토어 내나 아니면 제품 자체나 엄청난 정보들이 있습니다. 구매를 도와주는 구매 보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매 보조 정보가 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과 물리적으로 붙어 있질 않아요. 우리는 트래픽이 많은데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 막 들어가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올립니다. 그죠? 여러 가지 비주얼 자료들까지 포함해서 룩북도 만들고 코디북도 만들고 MD분들은 제품 설명서도 만들고 디자이너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요. 엄청난 양의 종이들을 사용합니다. 안 만들어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또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 택인 경우에는 연간 달 왕복 14회분이 소비가 되고요. 탄소는 1180톤, 물은 410만 톤이 소비가 됩니다. 공장에서는요, 이 택을 달기 위해 가지고 스페이스가 크게 필요해요. 당연히 사람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피팅룸에 들어가면 특히 봄, 여름 제품인 경우에는 이 피부에 이물감을 느낍니다. 불편해요. 성형성도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택이 떨어져 나가면 고객은 이게 누가 한번 입은 옷으로 생각해서 구매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가면 스태프분들이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사무실에서는 또 자료를 보내줘야 돼요. 매장에다가. 번거롭죠? 그리고 생산 공장에 택 안 보내면 큰일 나죠. 공장에 스토어배가 있습니다. 그죠? 뭐 엄청난 손실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홀로그램만으로는 제품의 진짜 제품이냐 가짜 제품이냐를 확인하기가 100% 해결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서스테이너블 관점에서 첫째는 제품과 구매 보조 정보를 물리적으로 붙이자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지면 마케팅 자료를 다 없애자.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프라이스 택을 만들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티셔츠를 가지고 어떻게 증강을 활용하는가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는 항상성 정보가 있어요. 그죠? 라벨이라고 하는 항상성 정보가 있습니다. 항상 붙어 있는 애가 있어요. 거기에. 그 안에는 스타일 넘버라고 하는 가변성 정보가 또 있습니다. 그죠? 이 가변이기 때문에 얘가 그 제품에 해당되는 제품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 바뀐 제품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마크 역할을 합니다. 이 가변성 정보가요. 그리고 이 가변성 정보의 가독성을 좀 키우면 돼요. 좀 작거든요. 크게 만들면 돼요, 이거를. 문자 인식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읽어버리면 온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온 오프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이 제품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컨텐츠화해서 릴리스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브랜드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웹사이트에 하고 싶은 말을 올리거나 OTT에 올리거나 이러지 않고 제품에다 올려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제품과 고객이니까요. 룩북도 코디북도 올리면 되고요. 고객 프로모션도 올리면 되고요. 브랜드에서 필요로 한 바텍도 올리면 되고요. 프라이스, 가격을 올리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프라이스 택 하나 없앴는데 제가 세보니 12가지 정도 선순환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제일 좋은 예가 지금 브랜드들은 새로운 마케팅 툴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AR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AR의 처음에 보면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반응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게 보편화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편화만 시켜주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커와 라벨과 인포메이션이 제일 중요한 업종이 어딜까요? 그거를 저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패션 가능합니다. 그리고 와인업도 가능해요. 라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라벨마다 다른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직접 만들 줄 몰라도 활용만 하면 되는 것처럼 AR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서스테이너블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메가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AB는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목표가 있습니다. 100% 리사이클 하고요. 그리고 100% 생분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 없이 염색을 해내고 그리고 생분해하는 자재를 모두 만들고 에코 페인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일관성을 가지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챌린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면 95% 이상이 마케팅 요소입니다. 현재는. 이게 일관되게끔 커뮤니케이션을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챌린지가 오더라도요. 신화텍스와 SAB가 이 작은 자재이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구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